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빠진 건 회사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외부 충격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삼성전자는 그 물결에 같이 쓸려 내려간 것뿐이다. 사업 체력은 오히려 역대 최강에 가깝다.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 세계 최초 HBM4 양산 출하, D램 가격 2배 인상이라는 세 가지 팩트는 호르무즈 봉쇄가 끝나도 그대로 남는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쏟아붓자는 말이 아니다. 변동성이 살아있고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리스크도 분명 존재한다. 냉정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좋은 회사가 외부 이유로 싸진 건 맞다. 하지만 그 싼 구간이 어디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한 번에 전부 사는 건 여전히 위험하다. 분할로 나눠 들어가고 유가와 3월 16일 엔비디아 GTC 발표라는 두 개의 핵심 카탈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좋은 회사가 싸지는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지금 이 변동성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오히려 기회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자. 이번 주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주가 얼마나 아찔했는지 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삼성전자 52,000 고점은 22만 3천 원이었다. 그런데 3월 9일 장중 16만 9,300원까지 밀렸다. 고점 대비 25% 가까이 빠진 것이다. 코스피 전체가 장중 8% 이상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다.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을 보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평소 아무렇지 않게 스크롤을 내리던 주식 앱을 열었을 때 계좌가 시뻘겋게 물들어가는 그 느낌. 수익률 숫자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두 자리, 세 자리로 불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무력감. 이번 주를 겪은 사람이라면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외국인은 단 하루 만에 삼성전자를 3조 원 넘게 팔아치웠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7조 원 넘게 사들였다. 그리고 3월 10일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9.22% 반등했다. 이 흐름을 보고 있자면 나처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해야 하나. 이미 보유 중인 사람은 손실을 감내하며 버텨야 하는지, 지금 처음 들어가려는 사람은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이 혼란을 정리하려면 감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한다. 이번 폭락의 원인은 삼성전자 자체가 아니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그 공포가 글로벌 시장 전체를 강타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1%가 통과하는 수도관이다. 그 수도관이 틀어막히자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코스피 전체가 통째로 내려앉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같이 쓸렸을 뿐이다. 이번 하락은 삼성전자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공포심에 의한 집단 매도였다. 불이 났다는 소문에 마트에서 팔던 사과도 다 버리고 뛰쳐나오는 것처럼 사과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공포가 만들어낸 매도였던 것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시사 발언과 G7 전략 비축유 방출 발표가 겹치면서 유가가 80달러대로 급락했고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삼성전자 실제 사업 체력을 숫자로 보자.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매출 93.8조 원, 영업이익 20.1조 원을 기록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긴 것이다. 2018년 반도체 전성기 시절의 기록을 드디어 7년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단순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한국 기업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쓴 것이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43.5조 원으로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달성했다. 2026년 전망은 더 가파르다. 키움증권은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00조 원으로 제시하며 목표 주가 26만 원을 달았다. 대신증권은 201조 원에 목표 주가 27만 원이다. 모건스탠리는 약 245조 원까지 내다본다. 주요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36명의 글로벌 애널리스트 가운데 35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D램 가격도 폭발적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을 전분기 대비 약 100% 인상했고 PC용과 모바일 D램도 90% 이상 올랐다. 반도체는 고정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레버리지 구조다. 파는 물건 가격이 2배가 됐는데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이익이 폭발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워낙 강하게 몰리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들이 2026년 한 해 동안만 AI 데이터 센터에 5,2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고, 이 돈이 결국 반도체 수요로 연결된다. HBM4도 핵심 변수다.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세대 최초로 HBM4,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양산 출하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에 탑재되는 핵심 메모리를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내보낸 것이다. 삼성 HBM4의 초당 전송 속도는 11.7TB로 엔비디아 요구 기준인 10에서 11TB를 웃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납품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삼성에 먼저 요청했다. 공급사가 을이 아니라 이번엔 삼성이 주도권을 쥔 국면이다. 삼성 반도체 수장 전영현 대표는 신년사에서 일부 고객들이 삼성이 돌아왔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밸류에이션도 짚어야 한다. 현재 주가 기준 PER은 업종 평균보다 오히려 낮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올해 벌어들일 이익 대비 주가가 극단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맛집이 손님도 제일 많고 음식도 제일 맛있는데 가격은 평범한 식당보다 오히려 더 싸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거기에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안에 자유현금 흐름의 50%, 약 18.5조 원을 자사주 소각과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은 피자 8조각 중 2조각을 없애는 것과 같다. 남은 주주들의 몫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가. 실적도 좋고 주주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구조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분기점. 지금 삼성전자를 판단할 때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할 지표가 세 가지 있다. 이 세 가지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면 4월까지 이어지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첫째는 WTI 유가다. 오늘 80달러대로 급락했는데 이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지가 핵심이다. 80달러 밑에서 안정되면 코스피 전체 변동성이 가라앉는 신호다. 반대로 다시 90, 100달러를 향해 올라가면 오늘의 반등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난다. 매일 유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다. 둘째는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엔비디아 GTC 2026 컨퍼런스다.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베라루빈 플랫폼이 공개될 예정이다. 젠슨 황은 베라루빈이 현재 블랙웰보다 5배 이상 강력하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HBM4 탑재 사실이 이 자리에서 공식 언급되는 순간 목표 주가 추가 상향 릴레이가 연달아 시작될 수 있다. 이 날짜는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셋째는 4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다. D램 가격 급등분이 처음으로 실적 숫자에 반영되는 타이밍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반대로 기대치를 밑돌면 단기 조정이 따라올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분할 접근이 맞다.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패턴. 삼성전자는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2020년 3월 코로나19 공포가 절정이던 시절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5% 무너졌다. 삼성전자도 함께 빠졌고 당시 커뮤니티는 이제 끝났다는 말로 도배됐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더 사야 하는지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 직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있었다. 공포에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 2022년에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반도체 업황이 박살났다.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40% 이상 빠졌다. 그때도 삼성 끝났다,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는 말이 쏟아졌다. 주변에서 손절을 권하는 목소리도 가득했다. 그 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연달아 새로 써내려갔다. 두 번의 위기에서 공통점이 있다. 외부 충격이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를 끌어내렸고 그 충격이 가라앉고 나면 사업 체력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렸다. 역사는 정확하게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패턴은 반복된다. 지금 상황도 구조는 같다. 외부 충격은 호르무즈 봉쇄이고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충격이 가고 나면 남는 건 결국 실적이다. 공포 속에서 움직인 사람들의 선택. 3월 9일 공포가 가장 극단에 달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7조 원 넘게 사들였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한 선택이었다. 공포에 팔지 않고 공포를 기회로 쓴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삼성전자는 9% 넘게 올랐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바닥이라는 증거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고 움직인 판단이 지금까지는 맞아들어가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로서 부러움도 느꼈고 반성도 했다. 주가가 폭락하는 공포 속에서 침착하게 데이터를 보고 행동하는 것, 말처럼 결코 쉽지 않다. 뉴스는 온통 위기를 외치고 커뮤니티는 손절을 권하고 주변 사람들의 불안이 전염된다. 그 상황에서 화면을 끄고 싶은 충동을 누르면서 숫자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가르는 차이라는 것을 이번 주가 다시 한번 보여줬다. 투자는 결국 좋은 기업을 찾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싸움이기도 하다. 공포가 극단에 달할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유리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이번 주는 다시 한번 가르쳐줬다. 좋은 것만 보는 건 투자가 아니다. 긍정적인 그림만 늘어놓는 건 분석이 아니다. 리스크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 첫째, 오늘 트럼프의 종전 발언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외교적 발언이 늘 현실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유가가 다시 $100를 넘으면 오늘의 반등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난다. 현재 호르무즈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둘째, HBM4 수율 문제다. 현재 삼성전자 HBM4 수율은 60에서 65% 수준으로 SK하이닉스의 80에서 90%에 비해 아직 격차가 있다. 수율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면 납품 물량 확대가 늦어지고 시장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 HBM3 인증 때 한 번 고전했던 전례가 투자자 심리 한켠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HBM4를 본격적으로 요청한 빅테크는 엔비디아가 선두이고 구글과 브로드컴 등은 당분간 HBM3E를 주력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만큼 물량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미중 반도체 규제 강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추가 수출 통제를 시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이 20에서 30% 수준인 만큼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1, 2년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봐야 한다. 넷째, 거버넌스 이슈다. 이번 3월 주총에서 이사 임기 관련 정관 변경안이 상정됐는데 집중투표제를 무력화하는 시차 임기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상징이 되어야 할 회사인 만큼 이 의안 처리 결과가 외국인 투자자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다.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 리스크가 사업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리스크인지 외부 충격으로 단기 주가가 흔들리는 리스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사업이 무너지는 리스크라면 지금 팔아야 맞다. 하지만 외부 충격으로 흔들리는 거라면 그 흔들림을 이용하는 것이 투자다. 지금 어느 쪽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핵심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사느냐 안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느냐다. 한 번에 전부 베팅하는 건 도박에 가깝다. 변동성이 살아있는 구간에서 올인은 운의 결과를 맡기는 행위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다가 반등이 다 이루어진 뒤에 뛰어드는 건 가장 비싼 선택이 된다. 두 번의 위기에서 공포에 사지 못해 후회했던 사람들이 결국 상단에서 들어가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분할이다. 3등분이든 5등분이든 나눠서 조금씩 들어가고 유가 흐름과 3월 16일 GTC 발표 결과 그리고 4월 1분기 실적을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같은 회사를 사더라도 어떤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가 수익률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것. 주식을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배운 것 중 하나다. 삼성전자가 어디로 가는지보다 내가 언제, 어느 가격에서 어떤 비중으로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로 살아남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이 3조 원을 팔아치울 때 반대편에서 7조 원을 사들이는 결단은 데이터와 역사적 패턴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숫자를 보고 움직이는 것, 그게 감정 투자와 데이터 투자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다. 좋은 회사가 외부 충격으로 싸진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큼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왔다.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분석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